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심층 타격 전략은 매우 파괴적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기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타격했고 러시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강하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그들 자신의 전장으로 바꾸는 대담한 새로운 전략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불태우고 또 불태울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불을 지피고 그 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혼돈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을 그저 멈춰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판 코르샤크가 2월 19일 키우포스트 기사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코르샤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장거리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석유 관련 목표물에 집중했지만 여전히 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러시아 내부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목표물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 목표물들은 푸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불타는 것은 석유와 가스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이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지와 탄약고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 부대들이 표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압박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조금 뒤에 알게 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은 러시아의 전력 및 난방 인프라까지 겨냥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전략이 대담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 범위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 타격을 감행하는 속도와 규모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코르샤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즉 USF는 2월 중순에 2026년 1월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점령진의 목표물에 대해 240회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발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2026년 첫 48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수치는 USF의 지휘관이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심 전략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인 로버트 브로브디 소령이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브로브디 소령은 USF 드론은 매일 작전 및 전략적 중심에서 적의 석유 연료 시설, 주요 방위산업 인프라, 방공샘 시스템, 레이더 기지 등 다양한 목표를 상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240개 목표 중 최소 12개 군용 비행장과 러시아 및 점령지의 수많은 변전소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로브디 소령의 목록에 있는 240개의 목표물은 전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240개 이상의 목표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령지에 다른 188개의 목표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전략을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2026년에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논의하기 전에 이 숫자들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8일 동안 장거리 중거리 드론으로 24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것은 2026년 이후 러시아 장거리 목표물을 하루 평균 5번 공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88개 목표물을 더하면 하루 평균 타격 횟수는 거의 9번이 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를 2025년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는 2025년에 러시아 내에서 371번의 타격을 성공시켰으며 이는 하루에 1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한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수치가 러시아 본토 내의 목표물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이며 점령지에 대한 타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시설 외에도 군수산업 시설에 91회, 군사기지 등 군사시설에 25회, 비행장에 16회를 타격했지만 석유와 가스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정유소만 해도 88번의 공격을 받았고 석유 저장 시설은 28번 항구는 15번 가스 인프라는 6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푸틴의 전쟁 기계에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빼내기 위한 장거리 전략이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타격하는 대담한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을 방해하는 접근 방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코르샤크에 기록된 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소, 해상 시추시설, 원유 펌핑장, 연료 저장소와 같은 에너지 산업 시설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의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120에서 150건의 개별 공습 중 5번 중 4번 정도의 공격이 그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고 코르샤크는 주장합니다.
키우 포스트가 무인 체계 부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석유 집중 공격은 러시아가 가장 가치 있는 제품 중 하나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월 10일 밀리타니는 보험 중개업체 마인츠의 부대표 예부겐이 보로비코프가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석유 부문이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에 대한 공습 작전이 여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가 휘발유와 디젤 같은 정제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능력을 저해했습니다. 같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전체 정유량은 1.7% 감소했고 정유소가 받은 원유도 1.6% 줄었습니다. 처음엔 이 수치가 작아 보여도 러시아의 석유 처리와 이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훌륭하게 해낸 것은 정유소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인프라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이 사실을 밝혔는데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입은 130억 달러의 손실 중 단지 13억 달러만이 석유가 불타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손실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강제 수리나 구매가 필요해 간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석유에 집중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코르샤크의 지적처럼 2026년의 변화는 석유 파괴 전략의 연속일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목표물을 하루 평균 2번씩 타격했고 일반적인 공격 범위는 500, 800km, 즉 310, 497 마일이었습니다. 2026년 1월은 우크라이나 집중 폭격이 시작된 지 6개월째였으며 코르샤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공격 횟수를 하루 2번에서 4번으로 늘렸습니다. 공격 횟수가 2배로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시설 외 다양한 목표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발전 능력은 주요 목표였으며 코르샤크는 러시아 국경 도시 벨고로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코르샤크에 따르면 그 도시 전력 인프라가 반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026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벨고로드 영공에 진입한 사례가 4배로 증가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습 속도가 빨라졌다는 코르샤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번 공격에 100, 150대 드론을 보내 타격 편대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벨고로드의 발전소와 난방시설, 송전선, 연료 저장소, 변전소 등이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주변 지역 방공부대를 집중적으로 제거해 미사일과 드론이 안전하게 통과할 공중 통로를 열었습니다. 벨고로드에 미친 영향은 뚜렷했습니다. 2월 초에는 도시 전역에서 정전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자유유럽방송은 2월 3일 벨고로드 정전이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전력 및 난방 인프라 공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전은 러시아의 셰바키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유형의 공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초래한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서 봄이 될 때까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벨고로드 인구 150만 명 중 약 4분의 1, 2 대피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복수입니다. 겨울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과 난방 인프라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혹한에 몰아넣으려 함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매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목표물을 타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접근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력, 난방 인프라가 군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벨고로드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의 원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러시아 전력망도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눈에는 눈식의 보복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당국은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 피해 복구 중이라 대피 명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코르샤크는 우크라이나가 브리안스크도 비슷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진행될수록 러시아의 더 많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코르샤크에 따르면 한때 우크라이나의 타깃 목록에서 드물게 등장하던 러시아의 군사 시스템과 생산 시설이 2026년에도 더 자주 공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에 집중하고 있으며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영토 내의 비행장, 기지, 그리고 러시아의 물류 인프라도 강도 높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 역시
푸틴의 전쟁 기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1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페름 지역에 있는 메타프락스 화학 공장에 직접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공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1600km, 약 1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분명히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메타프락스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폭발물에 필요한 화학 성분을 생산하는 시설을 손상시켰습니다. 불과 며칠 뒤인 2월 20일 우크라이나가 보트킨스크 지역의 미사일 제조 공장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공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토포램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해온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생산했습니다. 전략이 더 깊어지며 석유 시설뿐 아니라 러시아 전력망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전쟁 기계를 늦추기 위해 러시아 내 더 깊은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점령지에 대한 집중을 높이며 이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휘 통제 센터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고 코르샤크가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의 드론 작전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브로브디가 우크라이나가 하루 만에 러시아 드론 발사 지점 44곳과 관련 목표를 공격해 러시아 장거리 드론 121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브로브디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이 러시아 방어선 뒤를 타격할 수 없고 장거리 드론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공격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중거리 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월 4일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드론 방어의 다음 진화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중거리 타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러시아의 근접 후방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전방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드론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 드론들이 지상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지원하거나 병사들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후방 가까이에 있는 지휘소나 다른 군사 거점을 제거하면 러시아의 공격은 더욱 약화되어 결국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더 목숨을 잃고 차지하는 영토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장거리 전략의 마지막 조각인 러시아 방공망의 파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방공망을 잃으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비행 통로를 확보하여 영상에서 논의한 다른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025년에 더욱 집중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방공망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하는 데 가장 뛰어난 판치르 방공 시스템의 절반가량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리를 이해하려면 천재일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쉽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방공망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다른 공격은 이후 이어질 공격을 위한 직접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코르샤크는 한 가지 예를 공개했는데 2월에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공개한 영상에서 케르치와 파르디스카 근처의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점령된 마리우폴 근처에서 S-300 발사대도 파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2월 중순 지역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전쟁 최대 규모인 20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 이 러시아 카차와 바알베크 공군기지의 항공기와 지상시설을 타격한 공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코르샤크는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파사흐노야의 지대지 미사일 저장소 등 점령된 크림반도 내 여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곳들은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무력화한 방공망으로 방어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확장입니다. 한때는 석유 시설과 러시아 군사 인프라에 간헐적으로 공격했으나 이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군사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것, 즉 방공 시스템부터 기지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하는 국경 도시들의 전력망도 마찬가지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군사 자산이 더 많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의존하던 러시아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습니다. 푸틴이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전쟁의 현실을 이해하려 했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렬하고 대담한 새로운 전략에 대한 암시는 2025년에 이미 나오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수천 대의 장거리 드론 생산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드론 제작과 대량 생산에 시간이 걸렸지만 우크라이나는 약속을 지켰고 2026년부터 대규모 심층 타격을 지속할 생산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12월 포브스 기고가 비크람 미탈은 우크라이나가 11월부터 반드시 석유와 관련되지 않은 러시아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장거리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당시 말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푸틴이 주장해온 패배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가오는 평화 협상에서 협상력을 쌓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는 전략을 찾아냈고 이는 전쟁을 끝낼 잠재력도 있습니다. 한때는 전쟁 기계를 조금씩 약화시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혼돈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진화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이요.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운용을 넘어 더 큰 피해를 주는 미사일과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무기 개발로 장거리 전략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플라밍고, 루타블록, 그리고 삽사는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무기들로 러시아 목표물을 얼마나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지에 있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플라밍고만 해도 작전 범위가 약 3,000km, 즉 약 1,860마일에 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겨냥할 수 있는 목표물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국산 나이트폴과 같은 다른 무기들까지 더해지면 영국 정부가 도착 시 우크라이나의 화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는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이제야 비로소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분야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대담한 새 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포브스에 따르면 비크람 미탈은 우크라이나가 약 1,400달러짜리 요격 드론으로 제작비 3만 5천 달러인 러시아산 장거리 계란 드론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동시에 푸틴 드론 부대의 영향을 줄일 저렴한 신형 방어 무기도 개발 중입니다. 러시아가 가란 드론을 우크라이나의 요격기에 맞춰 개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약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더 공격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방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전장으로 만들었으나 병력을 추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석유 시설을 파괴하던 드론들이 이제는 군사기지, 물류 거점, 방공망,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핵심 시설,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러시아에게 장거리 전선에서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2026년은 더욱 혼돈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푸틴은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또 다른 예시가 필요하다면 2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했던 일을 보면 됩니다. 목표는 러시아 오레슈니크 미사일 프로그램이 있는 카푸스틴 야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새 전략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 전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저희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